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에 제정되어서 64년부터 시행된 우리 역사에서는 최초의 사회보험법이자 제도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 산재보험법을 보시면 여기에도 우리가 전투형으로 접근해 보시면 먼저 중요한 것은 정의 아니겠습니까? 정의에서 보면 첫 번째 정의에 보면은 업무상 재해가 나와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서는 바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적 위험을 8가지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8가지를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산재보험정책이나 산재보험법에서는 무엇을 사회적 위험으로 들고 있는가? 물론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이란 단서는 붙었지만은 거기에 보면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이렇게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중에 부상은 이미 우리가 건강보험법에도 본 것처럼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언급되지 않은 이런 사회적 위험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산재보험법에서는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 질병, 장애, 사망 4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근로자나 임금이나 평균임금, 통상임금 이런 용어들은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족을 보시면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이라는 개념을 봤습니다만은 유족이라고 할 적에는 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또는 우리가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생계를 같이 하던 가족을 원칙적으로 유족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 유족의 범위가 국민연금에서는 이촌 범위로 수직적으로만 해서 손자녀, 조부모까지 수직적 이촌 범위만 설정을 했지만 산재보험법에서는 수평적 이촌이라고 할 수 있는 형제 자매까지로 확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 당연하고 그리고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까지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치유, 장애, 중증 요양 상태 이 3가지에는 중요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유라고 하는 것은 완치된 것을 치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산재보험법에서도 완치를 치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현 상태가 고정된 그 가운데 노동 능력이 감소되거나 상실되어 가는 상태. 현 상태가 고정되어 있는데 노동 능력이 감소 상실된다.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호전될 기미도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 노동 능력은 사실상 감소를 넘어서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이 보여지는 것은 바로 치유라고 합니다. 고정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치유라고 하되 그 중에 그 고정된 상태에서 노동 능력이 감소되거나 상실된 것은 바로 장애라고 하는 것이고 치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 능력이 감소나 상실되어 가는 것은 중증 요양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는 한꺼번에 묶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완치는 당연하고 그뿐만 아니라 현 상태가 고정된 것을 바로 치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 이 말은 좀 직설적으로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악화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호전될 기미가 있는 것도 아닌 상태를 치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 치유가 된 상태에서 노동 능력이 감소 상실은 장애라고 하는 것이고 치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악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노동 능력이 감소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은 중증 요양 상태라고 한다 해서 치유와 장애, 치유와 중증 요양 상태를 연계시켜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최근의 이 업무상 재해로 해서 포함된 출퇴근 재해는 당연히 직주 간의 이동을 출퇴근 재해 발생하는 재해를 출퇴근 재해라고 해서 하는데 어떤 거기에 보면 출퇴근 범위를 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취업과 관련된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은 당연히 출퇴근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 이동도 역시 출퇴근이라는 개념에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 역시 체크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재보험법상 적용 범위는 고용보험과 똑같은데 그래서 고용보험과 똑같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원칙적 적용 범위로 합니다. 물론 예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은 꼭 거기라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재보험법이 1963년에 제정되고 산재보험 정책이 1964년부터 시행될 때는 그 당시에는 500명 이상 사업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처럼 한 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모두 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라고 바뀐 것은 21세기 2000년부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의도 있지만 쭉 내려와서 사망을 보시면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이 산재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어디를 따르냐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4번의 보험의 성립과 소멸 그리고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역시 고용보험과 동일합니다.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그리고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두 법은 모두 본법의 규정은 있지 않고 별도의 법인 보험료 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을 꼭 숙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도 역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동일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그 관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다. 그리고 휴게연도는 정부의 휴게연도에 따른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라는 것은 역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국가의 부담이 있다. 당연하죠. 국가지원금,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사, 정, 3자 부담의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보험료 부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노사정 3자 부담에서 이 산재보험은 좀 차이가 있지요. 산재보험은 2자 부담 원칙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미리 선수학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자 부담에서 하나는 국가지원금, 바로 이제 거기를 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뒤에서 언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 산하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는데 5대 사회보험은 모두 사회보장과 똑같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연히 산재보험 정책에도 여기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공식이 있지요. 5대 사회보험에 각각 존재하는 각각의 심의위원회는 중앙행정관서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은 차관이 맡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고용보험도 고용보험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여기 산재보험도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똑같이 고용보험, 뭐냐면 고용노동부 있죠?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관서 소속으로 하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고용노동부의 두 대 위원장은 누가 맡는다? 고용노동부 차관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심의기구 산재보험 및 예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쭉 내려와 보시면 밑에서 둘째 줄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된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근로복지공단이 나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 근로복지공단이 나왔으니까 바로 전전 페이지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정책 분석은 이제 노트 정리할 때가 됐지요. 그래서 산재보험정책, 산재보험정책 분석, 산재보험정책 분석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할당 원칙은 당연히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이 한 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면 당연 적용 범위에 들어가게 된 것은 2000년, 맞으면 21세기부터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원칙에는 또 예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가입자. 이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사업장 단위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입자는 사업주만 가입자가 된다는 것도 이미 여러분들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에 밑에 나옵니다만은 무엇을 제공할 것이냐 하는 급여. 여기는 업무상 재해라고는 업무상 재해에서 우리가 정의해서 봤었죠.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의 네 가지를 갖고 있다는 거.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급여를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의비를 뒤에 쓰겠습니다. 그냥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직업재활급여. 이렇게 8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죠.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과 질병에 대하여 하는 현물급여로서 적어도 4일 이상일 때 실시되는 급여가 되겠고, 여기는 요양비로도, 현금급여로도 요양비로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원칙은 현물급여지만은 현금급여로도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휴업급여는 현금급여입니다. 현금급여.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밑에 있는 모두 현금급여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모두 현금급여예요. 그래서 하나의 현물급여와 7개의 현금급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휴업급여 현금급여는 평균임금 70%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고용보험급여와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인 70%로. 장해급여 역시 현금급여인데 장해급여는 14등급으로 나누어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이 됩니다. 1, 2, 3등급은 연금으로, 그리고 4, 5, 6, 7은 선택, 그리고 8등급에서 14등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어쨌든 이렇게 연금과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 일시금이 있다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간병급여는 간병급 역시 현금급여로서 현금급여죠. 현금급여로서 여기에는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가 있는데, 수시 간병급여 금액은 상시 간병급여 금액의 3분의 2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족급여도 역시 현금급여인데 현금급여. 그래서 유족의 범위는 이촌까지인데 수평적 이촌으로 형제 자매까지가 모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족급여에서 유족급여에 보시되, 이 유족급여는 역시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의비도 역시 현금급여로서 장의비도 평균임금의 121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병보상연금 역시 현금급여인데 요양급여 2년, 요양급여가 2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도 되지 않고 노동능력이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중증 요양 상태가 된다면, 휴업급여를 대신해서 일당으로 주는 휴업급여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연금을 상병보상연금이라고 합니다. 역시 직업재활급여도 현금급여가 되겠는데, 직업재활급여는 5종 세트가 있죠. 5종의 장애급여자 대상, 5종의 장애급여자 대상의 현금급여를 바로 직업재활급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8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재원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국가지원금 당연히 있고, 그러면서 주된 재원은 사회보장성 조세인 보험료로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보험료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험료는 노사정 3자 부담에서 노사 균등 분담을 주된 지원으로 하는데 여기는 사업주가 단독 부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사업주가 단독 부담한다. 그래서 이 보통 노사 균등 분담하는 보험료가 보험료 중에서도 주된 재원이 되는데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단독 부담한다고 별도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전달의 업무를 맡을 것인가 라고 할 적에 이 전달의 업무는 바로 근로복지공단이 이끌어간다라고 이렇게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통을 가지고 교재 넘기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근로복지공단 나와 있죠.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재보험제도 목적 달성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한다.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설명을 했고,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는 8종 세트가 있는데 업무상 재해, 즉 산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현물급여인 요양급여와 그리고 나머지 7개의 현금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현물급여인 요양급여는 현금급여로 지급될 수 있다고 미리 이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제일 밑에 줄 보시면 요양급여, 의외보험급여는 수급권자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급여는 설사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요양급여는 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과 질병에 대하여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청구가 없어도 되지만 나머지는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2페이지에 걸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좀 너무 방만히 쓴 듯 합니다. 시험용으로 하겠는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은 거기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37조 나와 있죠.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그래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유로 인한 조건은 붙어 있지만은 사유적 위험 4가지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체크할 것은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 인간관계가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좀 직설적으로 한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 인간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상 재해의 종류로서 오른쪽 페이지에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그리고 새로이 신설된 것이 출퇴근 재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가 있다. 이렇게 3개 큰 걸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5번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해서 공단 소속 기관에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상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판정위원회,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공단에 두는 것도 아니고 공단 소속 기관에 두는 것입니다.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거기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강론으로 요양급여입니다. 요양급여는 페이지 넘어가셨습니까?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과 질병의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요양급여가 되겠는데 바로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현물급여입니다. 그러나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고 원칙은 현물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요양비로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원칙은 현물급여이지만 현금급여로도 지급할 수 있다는 걸 꼭 다만이란 단서 규정에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양기간, 피리어드죠. 요양기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4일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이내의 요양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양급여는 2번 나옵니다.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그리고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 양자는 어떤 차이가 있다?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라고 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 개념에서 사전적 적극적인 예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이미 발생하고 난 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이 들어올 수가 없고 대신 뭐가 있다? 간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있느냐
간병이 있느냐를 가지고 건강보험이냐 산재보험이냐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급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현금급여 지급의 소득보장제도를 휴업급여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4일 이상이기 때문에 휴업급여도 기본 단서, 요양급여의 기본 요건을 채워서 지급하는 현금급여인데, 지급하는 산정 기준은 평균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의 70%를 준다. 그래서 거기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평균임금 70%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 휴업급여,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고령자 휴업급여, 그리고 재요양 기간 중에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해급여를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가 뭐였어요? 치유가 된 상태에서 노동능력이 감소되거나 상실된, 뭐 완치는 아니고 어제는 현 상태가 고정된 상태에서 노동능력이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장해급여가 되겠는데, 14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평균임금을 산정인증으로 해서 법으로 정해진 일수, 법정 일수를 곱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장해보상연금 1, 2, 3등급은 장해보상연금으로 합니다. 나머지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법정 일수를 평균임금의 법정 일수를 곱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간병급여 있습니다.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에도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을 받는 자에 대하여 간병을 실제로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상시 간병급여가 있고 수시 간병급여가 있는데, 이 현금급여는 상시 간병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수시 간병급여는 상시 간병급여 금액의 3분의 2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1번,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금액이 나와 있죠. 금액이 아니라 금액을 지급하는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병급여 지급의 1번과 3번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1번의 유족급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급여 62조를 보면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급여로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에 보면은 유족보상연금은 기본 금액과 가산 금액을 더해서 지급을 하되, 기본 금액만 살펴본다면은 기초급여, 소위 기초연액이라고 하는데, 기초연액, 급여의 기초연액은 평균임금 곱하기 365를 해서 계산하는데, 그래서 급여 기초연액의 47%를 기초금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다시는 이거 말씀드린 것은 뭐 몇 퍼센트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은 역시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급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해급여나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나 여기 나오는 유족급여 모두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것을 꼭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족보상연금의 경우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누구에게 지급할 것이 나오는데, 유족보상연금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급여 기초연액의 47%에 가산금액 상한선 20%를 더해서 지급한다. 이때 바로 이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의 범위가 개정이 됐는데, 이번 인쇄에서 좀 누락이 됐습니다. 수급자격자는 유족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와 유족으로 합니다. 원칙이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와 유족으로 하는데, 그 유족의 범위가 국민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수직적 이촌으로 손자녀 조부모까지만 하는데, 여기는 수평적 이촌까지 형제 자매까지 포함됐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국민연금처럼 개정이 역시 산재보험도 되어서 배우자는 연령의 제한이 없으나, 여기에 보면은 나머지는 모두 연령의 제한이 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와 경우에는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자녀의 경우가 발판이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볼 적에 자녀의 경우 여기 자녀, 손자녀를 똑같이 19세도 있는데 자녀는 25세 미만, 손자녀는 19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다시 연령 제한이 국민연금과 똑같이 있다 해서 자녀는 25세 미만, 그리고 부모와 손자녀는 19세 미만, 부모와 조부모는 60세 이상, 형제 자매와 같은 경우에는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이 있다는 걸 보시면서 교재에서 자녀를 분리안시켰는데 니은번에 자녀와 손자녀를 각각 분류시켜서 자녀는 25세 미만, 손자녀는 19세 미만으로 분류시켜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재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겠습니다만은 인쇄상 미스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상병보상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은 지가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 요양 상태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치유도 되지 않고 노동능력이 감소되거나 상실되었을 때는 휴업급여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이 상병보상연금입니다. 뭐 금액까지 암기할 건 아니지만 금액을 계산해 보면 장애급여 14등급 중에 장애보상연금으로 지급되는 1, 2, 3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장의비, 장례를 치른 자에 대하여 지급하되 역시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해서 121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직업재활급여도 있습니다. 직업재활급여는 상세하게 역시 현금급여로 5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장애급여자가 직업훈련을 받고자 원한다면 직업훈련 기간에 대하여 그 훈련 비용을 대신 대주는 것을 직업훈련 비용이라 하고, 여러분 교재로서는 거기 3번 직업훈련 비용 제73조, 통론으로서는 그 외에 있는 1번의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를 풀어서 3번에서 적었습니다. 3번에 1 보면 직업훈련 기간에 직업훈련 비용을 제공하게 되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 기간 동안에 기초생활비로 식비라든지 교통비 등을 제공하게 되는데 바로 이 훈련 대상자에게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그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애급여자가,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죠. 장애급여자가 장애가 발생했던 사업장에 복귀하기를 원할 때 그 사업주가 그 장애급여자를 받아준다면 1년간 직장 복귀 지원금을, 그리고 3개월간 직장 적응 훈련비를, 또 3개월간의 재활 운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직업재활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재활급여 현금별로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급여가 있는데,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기본 상식으로 아시는 것처럼 무과실 책임에 근거하는 사업주 책임보험입니다. 그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 근로자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하게 되는데, 하물며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산재가 발생했다면, 그 중에서 모든 산재는 아니고 그 중에서 노동능력이 상실될 정도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이 발생했다면 장애급여와 유족급여는 당연히 지급되고 그 외에 민법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민법에 기인해서 하게 되면 결국에 영세한 근로자나 근로자 가족은 지탱할 여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돕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가름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먼저 근로자나 근로자 가족에 지급하고 그 돈을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장애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목차에서 78조, 79조에서 목차에서 따로따로 있지만 내용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애특별급여의 1항만 보겠습니다. 1항을 가지고 같이 유족특별급여를 같이 설정해 간다면,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즉 노동능력이 상실한 1, 2, 3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즉 장애를 입은 이 수급권자나 또는 그 유족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에 가름하여 장애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장애급여나 유족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 사이에 장애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도 있지만 공단은 그 장애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를 근로자나 근로자 가족에 지급하게 됐다면 그 금액 모두를 가입자 바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특별급여라고 합니다. 다음에 보험급여의 지급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보험급여의 지급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88조 1항을 보시면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 거기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권리구제를 2개로 만들어도 좀 번호가 이쁘지 못합니다만은 산재보험법상 권리구제는 건강 5대 사회보험의 권리구제 절차는 똑같이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도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로 되어 있다. 어디다 한다는 것도 이게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좀 더 문제에 가까워질 때 따지기로 하고 어쨌든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로 하되 권리구제의 첫 번째 절차인 심사 청구는 건강보험의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다 5대 사회보험의 권리구제에서 첫 번째 절차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심사 청구의 첫 번째 단계는 산재보험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그리고 그에 대한 불복이 있을 적에는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교재에서 첫 번째 절차인 심사 청구에 대해서 거기 103조 17번에 1번 심사 청구의 제기 있지요.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할 수 있다. 또 사항에 보시면 사망에 조금 전 설명했지요.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거기다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산재보험법을 일독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노인 장기요양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